네, 오늘 주제 이제 기대된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이제 제목을 대인관계 기술이라고 했는데 사실 대인관계는 기술로 받지는 않습니다. 네, 기술로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제목을 짓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대인관계에서 우리가 좀 자주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면서 겪는 일들을 좀 제가 몇 개의 개념으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대인관계에 대해서 일단 이제 저는 그 대인관계 문제를 되게 예전에 많이 해결을 한 것 같아요. 해결이라는 건 내가 대인관계에서 이런 점들을 핵심으로 삼고 거기에 맞춰서 정리를 하고 너무 괴로워하지 말자.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것들을 제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정리를 해봤더니 대인관계를 무난하게 하기 위해서 뭐 대인이라는 게 이제 이게 친밀한 관계와 덜 친밀한 관계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친밀한 관계는 그냥 가족이죠. 가족 다음에 뭐 아주 친한 친구 뭐 요 정도고 나머지는 이제 그 모르는 사람과 친밀한 사이 그 사이의 사람들. 근데 이제 이 사람들 사이에서 간간히 이제 결정을 하기 힘들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이제 그게 집에 와서 생각날 때도 있고 그 자리에서 이제 혼란스러울 때도 있고 길게 그 문제가 고민이 될 때도 있고 또 금방 까먹을 때도 있죠. 자, 그래서 그냥 중요한 개념을 제가 3개 정해봤는데요. 호감, 그 다음에 거리, 신뢰. 자, 요 3가지 측면에서 이제 정리를 해보고, 그걸로도 내가 겪고 있는 대인관계 문제는 좀 해결이 안 된다라는 분들은 의견을 좀 주세요. 자, 대인관계는 일단 호감에서 시작돼야 되죠. 호감에서 시작돼야 된다는 건 그냥 나한테 중요하든 중요하지 않든 그냥 호감을 주려는 노력에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근데 호감을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비호감을 안 주는 겁니다. 제가 기억을 쭉 떠올려 보면 그냥 첫인상에서 비호감을 받으면 그 이후에 회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 입장에서 이 사람 뭔지 모르지만 좀 비호감인데 이제 이러면은 그 다음에는 그 비호감 인상을 지우는 게 좀 힘들어요. 근데 차라리 이제 잘 모르겠는데 이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좀 더 그 사람을 알아가면서 호감으로 가기 쉽죠. 자, 그래서 비호감을 주는 습관이 있다면 그거를 좀 고쳐본다. 근데 여러분들은 스스로 다른 사람에 대한 첫 인상이 내가 호감형인지 비호감형인지 혹시 아시나요? 한도튜브님,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저도 옛날에 어렸을 때 읽었던 것 같은데 너무 어렸을 때 읽어서 심오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인간관계에 대한 것들을 지금 좀 이거 준비하느라고 찾아봤는데 이게 어떤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정리하기 어려운 주제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관계라는 거는 굉장히 비즈니스적인 거에서부터 인간적인 거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거든요. 그래서 그냥 대체로 내가 대인관계 때문에 크게 고민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삶이 복잡해지지 않는 방법이 호감과 신뢰와 거리의 문제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처음에 이제 호감 대체로 오고 가는 관계에서 호감을 베이스로 하면은 크게 문제는 안 생깁니다. 근데 이제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어떤 인상을 주는지 모를 때 대인관계가 나도 모르게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대인관계가 넓다 좁다는 이를테면 내향성이냐 외향성이냐 그런 게 결정하기 때문에, 좁아서 문제가, 내가 좁은 게 너무 고통스러워 그런 게 아니라면 그냥 이게 나한테 맞는 삶입니다. 자, 그래서 대인관계의 호감은 그냥 시선과 표정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어떤 사람을 처음 봤는데 인사를 하면서도 시선을 피하면 일단 호감을 갖기는 되게 어려워요. 제가 이제 이 건물이 이제 교수실이 10층인데 굉장히 많은 교수님들을 굉장히 반복적으로 봐요. 근데 반복적으로 봐도 이렇게 눈을 싹 피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들이 샤이해서 그런 건 알지만 이렇게 샤이하구나 라는 생각과 동시에 조금 더 본능적으로 드는 게, 날 싫어하나? 근데 이제 뭐 저를 날 싫어할 사람은 아니죠. 날 싫어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인데, 시선을 정확하게 맞추지 않으면 그런 느낌을 줍니다. 얘기를 잘, 은주김님, 남의 말을 끝까지 못 듣는 게, 사람을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지는, 요게 반복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원치 않는 주제면 좀 피곤하죠. 피곤이 반복되면 이제 비호감이고요. 그 다음에 서소희님, 얘기를 잘 들어주는 호감형이죠. 호감형인데, 잘 들어줄 때 적절한 이제 영혼이 들어가야 됩니다. 나대는 사람 앞에서 싫은 내색을 감추기 어렵다고 하셨는데, 그렇죠? 근데 얼마나 싫은 내색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더 길어지기 전에 나대는 걸 좀 제압을 해야 됩니다. 제압을 한다는 건 뭐 이렇게 좀 이야기의 끈을 이쪽으로 끌어온다든지. 근데 사실 호감은 첫 순간에 많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냥 안 좋은 습관을 고치기만 하면 됩니다. 안 좋은 습관. 이게 그냥 밝은 얼굴로 누구를 보던 눈을 마주치고 인사하면 대체로는 호감이고, 초반에 너무 혼자서 달려간다든지, 너무 뚱한다든지 이런 것만 아니면은, 뭐 사실 대인관계에서 나하고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대략. 유머관광님, 표정이 굳어지고 그 자리를 떠나고 싶다고 하셨는데, 혹시 상대가 과하게 나대나요? 나대는 사람이 특별히 더 싫다는 거는 약간 그 사람하고 나하고 비슷한 점이 있어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를테면 그 자리에 대한 주도하고 싶은 마음이 나도 있는데 상대가 그러면 이제 싫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너무 싫어지면 어쩌면 나랑 같은 욕구를 가진 사람일 수도. 친절한 은지씨, 다른 사람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준다고 하셨는데, 자, 요거는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할 거리 문제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바바마마님, 너무 조심스럽고 눈치를 많이 보게 되는 것 같다고 하셨는데, 요것도 좀 거리 문제하고 상관이 있는 것 같아요. 애들이 자기 말을 너무 많이 해서 가끔 수업에 지장을 줘요. 학교에 계시나 봐요. 적당히 끊어줘야죠. 저는 이제 이렇게 상담할 때 과도하게 얘기를 많이 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꽤 많은데, 이게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보통 그냥 말이 많은 게 아니라 사고가 되게 산만한 거거든요. 생각이. 그러니까 내가 A라는 주제로 얘기를 하고 싶은데 A에서 뭐 A-, A2-, B, B-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루해지죠. 지루해지고 주제가 확 안 들어와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그분의 중요한 것들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잠깐만요. 그거는 그만 얘기하시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관계가 확 깨집니다. 그럼 이제 제가 듣고자 하는 그 A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 다시 잠깐만요. 저는 조금 아까 그 남편 얘기 하셨잖아요. 그걸 좀 더 듣고 싶은데 하면서 이제 그걸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제 주제를 좁히는 거죠.
지금 남편 얘기하다가 아들 얘기하다가 옆집 얘기하다가 엄마 얘기하다가 그러면 사실 그 사람에 대해서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남편 얘기하다가 뭐 자식 얘기로 가면 잠깐만요, 남편 얘기 조금만 더 제가 듣고 싶은데 아까 무슨 얘기를 하셨잖아요, 뭐 이렇게. 네,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 말을 너무 많이 할 때 주제가 넘어가면 그 주제 이렇게 딱 잡으시면 돼요. 잠깐만, 우리가 지금 여기에 대한 말을 하는 거거든. 자,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더 얘기하는. 예, 전민영님, 네, 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으면 호감형이죠. 네, 은주김님, 그런 의도로 말한 게 아닌데 자꾸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냥 이런 거를 하나의 교사로 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도가 아닌데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어느 지점 때문에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지, 그래서 내용인지 말투인지 그 사람이 싫어하는 사람과 비슷한 점인지 이렇게. 그래서 그때는 속도를 늦추고 말을 끊어서 해봅니다. 말을 끊어서 했을 때 이렇게 지점이 나와요. 서술어에 문제가 있는지, 네, 어떤 주제도 있고요. 뭐 남편들이 다 그렇잖아 이렇게 할 때 그건 아닌데 뭐 이럴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재강님은 모여서 남 욕하면 정말 듣기 싫어져서 그 자리는 이제 뭐 애가 뭐 지금 학원에서 올 때가 됐는데 하고 이제 나오시면 되고요. 그냥 네, 상대 얘기를 통제하는 방식은 상대가 한 얘기 중에 내가 그 얘기가 훨씬 낫다 하는 그 주제로 돌아가서 아까 왜 뭐 미용실 얘기 하셨잖아요. 저거 너무 궁금한데 하고 이제 주제를 자꾸 돌아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은 말을 많이 하고 싶거든요. 말을 많이 하고 싶은데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을 쭉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이리 튀고 저리 튀기 때문에 자꾸 주제를 한 군데로 몰아가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러 가지 강점이 있어요. 그 사람도 자기 생각이 정리돼요. 내가 이렇게 제가 잠깐만요, 다시 이쪽으로 오시고요, 잠깐만요, 다시 이쪽으로 오세요 하면은 제가 좀 횡설수설하는군요, 이런 통찰이 오더라고요. 네, 저도 1대1이 좋습니다. 김아름님, 사람이 많으면 기빨리더라고요. 네. 한 명과의 관계는 쉬운데 4~5명 정도의 관계, 4~5명 정도의 관계면 피상적으로 해야 됩니다. 피상적이라는 건 너무 깊은 얘기나 너무 이렇게 내면의 얘기를 하면 4~5명 정도면 굉장히 다를 게 뻔하거든요. 그리고 내적인 얘기에 대해서 자기의 내면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제 그 남자 동창이랑 여러 명이 동창 여러 명과 이제 차를 마실 일이 있었는데 그 동창이 이제 새로 뭔가 개업을 하게 됐어요. 개업이 일주일 남았는데 제가 야, 너 걱정이 많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놀라면서 이렇게 걱정, 불안 이런 부정적인 말에 대해서 너무 충격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본인은 이제 그거를 다 부정하고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할 말 못할 말 구분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친절하게 끊고 관심 있는 주제로 내가 거기에 차라리 질문을 한다. 그래도 일방적이면 그냥 짧게 만난다. 자, 네, 지금 굉장히 질문? 아니면 내가 불편했던 이제 과정들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아마 이야기의 진행에 대해서 힘드신 것 같은데, 지금 여러 명이 있을 때 불편한 분들은 그냥 가만히 있다가 관심 가는 주제에 대해서 그 사람을 좀 관심을 갖고 그 주제를 좀 띄워주시면 돼요. 아까 너 그 얘기 했잖아. 나도 거기 관심 있는데 이렇게. 김꾸꾸마님 4~5명 정도면 얘기가 돌아가면서 하면
뭐 가장 나랑 기질이 비슷하고 관심사가 비슷한 그분한테 자꾸 주의를 돌리면 되죠. 근데 이제 말 안 하던 사람이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은 이제 좀 비중을 두게 되거든요. 두 번째는 신뢰의 문제예요. 신뢰. 네, 신뢰의 문제인데, 자, 이 대인관계에서 내가 신뢰한다는 게 뭔지. 전민영님 ADHD 약 드시면 됩니다. 요즘 성인 ADHD가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굉장히 차분해지고요. 조리 있어지고요. 똑똑해집니다. 자, 유머 감각님, 비난 섞인 잔소리 많은 엄마는 비난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의 언어 레파토리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에 대한 언어 레파토리가 있고 남편에 대한 언어 나이가 많으신 분은 그냥 상황이나 사건과 상관없이 딸을 보면 무조건, 뭐 누구를 보면 무조건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한번 해보세요. 제가 유머 감각 이렇게 엄마가 비난 섞인 잔소리를 했을 때 엄마 그만해줘. 엄마가 계속 그러면 집에 갈 거야. 이렇게 하고 몇 번을 빨리 가시면 그 다음에는 훨씬 줄어들 겁니다. 근데 빨리 가면 노인들은 그냥 들어주는 게 굉장히 보상이거든요. 근데 그걸 참고 오래 들어주면 점점 더 하고요. 네. 안 들어주고 이렇게 나 그거 너무 기분 나빠서 갈 거야 하고 일찍 가시면 훨씬 낫습니다. 서인혜사님, 아니요, 뒷배경 소음을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상을 안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소리를 들었을 때 계속 그럼 집에 갈 거야 하고 가시면 됩니다. 한 3번 정도 하면은 정말 놀랄 만큼 줄어들어요. 자, 신뢰의 문제는 제가 이제 남편하고 저를 비교해 봤을 때 남편은 친하면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뭘 믿느냐는 거죠. 뭘. 신뢰를 내가 뭘 할 거냐. 서소희님, 돈을 안 갚는 사람한테 신뢰가 깨졌어요. 돈을 갚으면 아니요. 신뢰 회복 안 됩니다. 왜냐면은 돈을 안 갚는 거 자체로 이제 신뢰가 깨졌기 때문에 이제 돈의 문제가 아닌 거죠. 이제 문제가 돈에서 신뢰로 갔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내가 이 사람은 친하니까 신뢰할 거야. 내가 왜 이 사람을 못 믿지? 저는 그 순서가 틀린 것 같아요. 그냥 이 사람은 호감이 느껴지고 같이 있으면 즐거워. 그거죠? 근데 그게 바로 신뢰로 이어지는 건 되게 감정적인 프로세스예요. 네. 그냥 이 사람이 좋아. 뭐 이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되게 유쾌해. 자, 근데 거기까지는 그냥 호감입니다. 호감. 정서적으로 좋은 관계. 근데 신뢰는 전 삶에 걸친 거죠. 뭐 돈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그냥 이 사람이 좋아라는 호감과 이 사람은 믿을만해를 이제 분리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남편은 저보다 훨씬 더 사회성이 좋은데 깨지는 관계도 그만큼 많아요. 근데 왜 깨지냐? 그 사람을 좋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대인관계가 많진 않지만 깨지는 관계도 그렇게 많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냥 좋으면 좋은 거지 신뢰는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같이 대화를 많이 하고 밥을 같이 먹고 뭐 만나면 기분이 좋아. 근데 그거 하고 그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거나 예를 들면은 뭐 일을 같이 한다. 이런 거는 아주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사람들과 신뢰 때문에 관계가 깨진 선배가 있는데 저는 잘 지내요. 왜냐면 그럴 때 저는 잘 생각해서 그 관계에 안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문제들이 이제 우리 문화에서는 특히 아주 많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면 제가 뭐 돈이 없어. 그럼 누구한테 빌리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죠. 만약에 돈을 빌린 적도 있긴 하네요. 근데 돈을 빌릴 때 자, 여러분들 누구한테 빌리겠어요? 내가 좀 500만 원이 필요해. 한 6개월 뒤에 줄 것 같아. 자,
그러면은 누구한테 빌릴지 생각해 보면, 네, 친한 사람도 거기 들어가죠. 친한 사람도 들어가는데, 아, 은행이요. 네. 아, 그냥 은행에서 못 빌리는 걸로 하죠. 제2금융권, 3금융권 가게 됐다. 사채 빌려야 된다. 자,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돈을 빌려달라 그럴 때 싫은 얼굴 안 하는 사람, 돈을 제때 안 줬을 때도 별로 싫은 소리를 안 할 사람, 네, 그런 사람한테 빌리게 되지 않을까요? 저 친구는 내가 돈 안 주면 뭔가 싫은 얼굴을 할 것 같아. 내 친정 식구한테 빌리는 이유가 그거죠. 가족이 내가 이걸 안 갚아도, 제때 안 갚아도, 그렇죠, 독촉을 안 할 사람. 자, 근데 이제 돈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다 좋은 친정 식구들을 가진 것 같아요. 뭐 저도 뭐 가족, 친정에서 빌리는 돈은 그냥 내 돈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와 친밀한 관계를 맺는다 그래서 굳이 신뢰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얘랑 친한데 얘가 제 시간에 올 거라고 믿는 건 다른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자주 지각을 해. 근데 그거를 친밀감하고 섞어버리면 내 친밀감이 깨지게 되죠. 자, 그래서 친밀감과 신뢰는 다른 문제다. 지금 소소희님은 친밀감이라는 감정으로 돈을 빌려주셨어요. 근데 친밀감과 신뢰는 다른데, 네, 그 상대방은 친밀감으로 돈을 빌린 거죠. 본인의 신뢰도는 생각하지 않고. 마할로님, 호감인 사람은 있는데 신뢰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신뢰는 이제 은행이 신뢰가 가죠. 은행이, 그쵸? 금리도 정해져 있고, 뭐 상환 날짜도 정해져 있고. 자, 근데 이제 뭐 돈 문제를 하니까 훨씬 더 좀 무겁게 가는데, 뭐 예를 들면 뭐 누구 엄마 뭐 지금 우리 애 좀 뭐 봐줄 수 있어? 내가 다음에는 내가 같이 봐줄게. 뭐 이런 얘기들이요. 뭐 뭐가 있죠? 저는 그냥 사소하게 뭐 예를 들면 사소하게 이런 거 있죠. 내가 그 집 애한테 뭘 사줬어, 맛있는 걸. 그러면 그 엄마가 나한테 또 우리 애한테도 그렇게 해주겠지? 이제 뭐 이런 거요.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렇게 상호적인 걸 신뢰하는 사람의 실수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해주면 상대가 뭘 해줄 거야. 이거는 대단히 사적인 감정과 생각이거든요. 자, 그래서 겉으로 이제 얘기하지 않은 것들을 이게 신뢰관계라고 생각하면 네, 계속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상호성에 대한 신뢰는 너무나 사적이고 개인적이고 자의적인 거라는 거죠. 내가 저 사람한테 생일을 챙겨주면 저 사람은 나를 생일을 챙겨줄 거야. 뭐 라든지 내가 뭐 예를 들면 여기 중요한 일을 깨고 저 사람을 만나줬으면 저 사람도 그럴 거야. 이제 이런 혼자서 생각하는 신뢰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게 서로 매치가 안 되면 뭐 굉장히 복잡한 감정이 들죠. 나는 너를 그렇게 생각했는데 너는 나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구나. 자, 그래서 신뢰 문제는 그 사람의 전 인격을 알아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내가 뭘 막연히 신뢰했는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냥 감정적으로 신뢰의 문제로 가게 되면은 진짜 전 인격이 서로 만나게 돼요. 자, 예를 들면 서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거든요. 네, 친절한 은지씨, 저도 동생한테 빌려준 돈은 못 받는다. 이제 그 동생한테 줬다고 생각해야죠. 네. 그래서 신뢰는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줄 거야 라는 것에 대한 신뢰인데, 상대방은 그런 것까지 신뢰해도 돼 라고 말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나를 뭐 50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나도 너를 50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할 거야 라고 약속한 적은 없다는 거죠.
네, 사기꾼들이 돈 빌릴 때 신뢰 쌓기에 공을 들이더라고요. 아주 비현실적으로. 예를 들면 20% 이자를 준다든지. 이제 이 라이브를 우리 남편이 안 보기를 바라는데, 우리 남편은 가족에 대한 신뢰가 무한합니다. 무한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돈 문제에 대해서는 신뢰할 만하지 않다라는 데이터를 안 받아들이더라고요. 나는 나님 남편이 난 이렇게 해주는데 넌 왜 이 상황에서 안 해주냐고. 이런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넌 왜 안 해줘? 나는 해주는데. 뭐 이런 거 해주라고 가족이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김아름님, 요즘 돈 잘 빌리지 않습니다, 서로. 왜냐면 우리나라에서는 뭐 요즘은 아니지만 옛날에 보통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유언으로 남기는 말이, 절대로 돈 보증 서지 마라. 이게 한 50년 동안에 한 반 정도의 집에서 유언이었습니다. 보증 서지 마라. 큰 돈 빌려주지 마라. 보증보험이 생기기 전까지는 보증 때문에 망했다는 집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돈을 빌려달라 그러면, 아니면 보증을 서달라 그러면 뭐야, 같이 망하자는 얘기야? 뭐 이렇게. 유진님, 그렇죠. 어머니 시절 개인 동거래, 갯돈 사건도 많았고, 저도 갯돈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이렇게 연결되더라고요. 이제 저희 신우가 어찌어찌 하게, 신우가 친구분이 하시는 걸 받았다 그랬어요. 저는 개를 안 해봐갖고. 저희 신우는 굉장히 좋은 분이십니다. 제가 만난 가장 선량하고 이타적인 분들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좋은 분이라 이게 돈을 떼이면 그분 거라도 줄 뿐이다. 뭐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걔를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뒤에 타면 엄청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눈에 깍지가 끼어서 드렸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 신우 같은 분은 돈 떼이기 딱 좋은 성격이죠. 결국 깨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우가 있는 땅을 팔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거친 끝에 저희를 주긴 했는데 그거 참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오래된 친구들과 자꾸 멀어져서 제가 문제가 있나 해서 반성하게 돼요. 저는 이제 이 오래된 친구들하고 멀어진다기보다 오래된 친구들을 만나면 화합이 잘 안 되던데, 그냥 우리는 늘 이렇게 하루하루 이렇게 정보나 이런 것들이 업그레이드 되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제가 어제 구스다운 여름 이불을 샀어요. 이제 그냥 사기로 이제 결심을 했는데 남편이랑 우리 딸은 반대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들은 정보에서 저한테 별로 뭐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병원에 와서 저희 간호사한테 여름 구스다운을 사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저를 이렇게 눈치를 딱 보더라고요. 필요하지 않아? 이랬더니 그럼요. 요즘 에어컨 있는데 당연히 필요하죠. 그래갖고 이렇게 샀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 까먹었습니다. 오래된 친구. 근데 이제 이거를 만약에 오래된 친구들을 만나서 그 얘기를 한다. 그럼 이제 거기서 막 뭐 찬성 반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오래된 친구를 만났는데 이제 구스다운 이불로 서로 의견이 갈리게 되는 거죠. 근데 나는 지금 현재 있고 내 생활을 같이 나누는 사람들하고는 같이 주제를 비슷하게 가질 수 있는데, 아니면은 이제 대화가 이렇게 뜨죠. 근데 가장 쉽게, 나는 아이가 초등학생인데 이 친구는 5살이야. 이렇게 되면은 오래된 친구들은 다 이제 결혼 시기와 아이를 낳은 시기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주제가 점점점 줄어들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우리는 정서가 비슷했어요. 이를테면 오래된 친구는. 그러니까 이제 즐거웠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오랜 세월을 살면서 사람들이 달라졌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안 맞습니다. 저는 굉장히 많이 느끼는데,
아마 오래된 친구들이 제가 많이 변했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예전에는 진짜 내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가리고 참고 억압하고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은 조금 더 저 자신에 가까워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이 보기엔 되게 달라진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친구들을 보면 놀랍게 옛날이랑 비슷하구나 이제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달라진 거겠죠. 그래서 별로 재밌지가 않습니다. 친구들한테 미안하지만 재밌지 않은 게 뭐 잘못은 아니잖아요. 은영선님, 2명의 친구가 있는데 한 친구는 좀 무례하게 말하는데 또 다른 친구는 불편하다는 표현하는 걸 좀 힘들어 하네요. 좋은 방법이 없냐는데 저는 둘 다의 마음이 이해가 안 돼. 이해가 된다는 줄 알았습니다. 사실은 이 정도 3명인데 이렇게 하면은 좀 이렇게 천천히 깨지는 관계로 갈 것 같아요. 네, 나부터님, 개는 앞에 타고 튀는 거라는, 이걸 많이 해봤어요 하는데 한 번 해봤어요. 유머강강님, 20년 전에 우는 엄마랑 같이 2천만 원 엄청나네요. 갔다가 욕먹으며 모멸감을 느꼈어요. 2천만 원을 엄마가 빌려줄 때 상대방을 이유 없이 신뢰한 거죠. 네, 우진님, 인간의 본성은 돈과 배고픔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가족. 그러다가는 이제 가족 중에 형제도 안 돼, 부모도 안 돼. 그러면서 이제 자식한테 가는 것 같아요. 예, 친구들이 많이 없어도 즐거워요. 서로 종교가 달라도 재밌게 만났었는데 같은 종교의 친구들끼리 얘기할 거리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예, 연락이 없었어요. 그렇죠. 뭐든지 열심히 하는 친구들하고는 좀 힘듭니다. 저도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자기가 종교를 갖고 얼마나 자기 삶이 향상됐는지에서 끊임없이 얘기하는데, 그래서 제가 천천히 있다가 나한테 오는 내담자들도 그렇게 말하는데 이랬다가 이제 엄청 싸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호감과 신뢰와 거리, 이 3가지 요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거리는 저 신뢰나 이런 것들은 이제 다 거리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관계들이 이렇게 점차 발전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거리하고 굉장히 관련이 높은 것 같아요. 자, 거리는 조정이죠. 거리를 조절해야 되죠. 자, 그럼 거리 조절을 어떻게 하냐? 그것도 제가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가 거리 조절이 잘 안 되면 사실 너무 먼 것보다 너무 가까워지는 게 문제잖아요. 자, 거리는 나의 루틴을 깨지 않는 데까지만. 그러니까 루틴이라는 게 아침에 일어나서 뭐 애들 학교 보내고 뭐 집안일 정리하고 뭐 필라테스 다니면 가고 갔다 와서 애들 이렇게 하고 뭐 오후에 뭐 하고 뭐 이제 이런 하루의 루틴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깨는 관계는 가능한. 그래서 루틴을 깨는 정도로 이제 밀고 들어오면 그거는 이제 거리 유지를 해야 되죠. 뭐 애들 뭐 오늘 하루 정도는 지네끼리 밥 먹어도 되잖아. 라든지 남편 일찍 와서 애들 좀 보면 되잖아. 애들 맡기고 나왔다 와. 뭐 이런 거. 네. 그래서 루틴에 자꾸 치고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돈도 있죠, 거리가. 내가 쓸 만큼, 내가 이제 지출할 정도를 넘게 돈을 쓰게 되는 경우. 네. 그래서 뭐 백화점에 가서 나 사고 싶지 않은데 옷을 샀다. 뭐 홈쇼핑에서 이거 너무 좋다 그래서 샀다. 사실 홈쇼핑은 좀 가격이 저렴해서 약간 사는 경우도 있는 것 같긴 해요. 홈쇼핑에서 사고 후회를 안 한 경우는 또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안 산다. 네, 그래서 무조건 처음부터 거리는 두셔야지, 가까웠다가 멀어지면은
네, 이제 이거는 신뢰, 호감 이거를 다 망가뜨리거든요. 근데 거리의 기준을 이렇게 나의 일상이라고 하면 좀 기준이 되실 거예요. 자, 레이님, 육아하고 친구 만나는 일이 좋고 이사 오고 친구 사귀고 싶은데 잘 안 되는데 없어도 되나요? 자, 친구는 없으면 괴로울 때 사귀는 겁니다. 있어서 더 즐거운 건 저는 지금 보너스 점수라고 생각하고요. 없는 게 너무 나는 심심하고 지루하고 내가 너무 사회성도 없는 사람인 것 같아. 이럴 때는 이제 좀 노력하시고요. 없어도 괜찮은데 있으면 좀 더 좋을 것 같은데 이 정도는 필수는 아니에요. 네, 많은 분들이 친구가 있으면 더 즐거울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친구라는 건 만나서 즐거움에 대한 이제 비용이 있거든요. 시간, 에너지, 약간의 돈. 근데 이제 그거를 이렇게 저울로 재봤을 때 내가 코스트를 많이 지불하게 되면 그거는 이제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여러분이 직장에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근무 시간에 만나자 그러면 못 만나잖아요. 그리고 근무가 오늘 너무 피곤하면 저녁 때 약속이 있어도 나 오늘 집에 일찍 가야 될 것 같아.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주말 아니면 시간이 안 돼. 뭐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아이들을 키우고 하는 이 일상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자꾸 침범당하는 건 나의 그런 일상을 깨는 일이 반복된다는 거고, 그럼 이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왜 스트레스를 받는지 모르는 채 시간이 오래 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은 그 관계 자체가 깨지는 심각한 상황으로 간다는 거죠. 거절을 잘 못하는 것도 병이겠죠. 그러니까 루틴이 깨지면 나 그때 뭐 해야 되는데 어려울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된다는 거죠. 네, 제가 아침에 허겁지겁 와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좀 두서가 없었던 것 같긴 한데, 사실 두서가 없었던 건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제가 그 보이스 트레이닝 받은 대로 배에다가 힘을 넣고 복식 호흡을 하면서 말하다 보니까 좀 두서가 없었습니다. 좀 이 주제는 제가 다음에 한번 정리를 해서 역시 두 가지 동시에 안 되네요. 여기서 저의 보이스 트레이닝을 하려다 보니 질이 좀 떨어진 것 같아서 연습을 많이 해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평소와 비슷했나요? 네, 평소와 다르게 하도록 눈에 띄게, 귀에 띄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